일단 뭐 첫인상 지금은 한복을 입고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서 만났거든요. 저 자리에서. 저도 이제 전혀 사전 정보가 없고 이제 국악을 하시는 분을 이제 저랑 매칭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국악 이러면 국악 하시는 분 이러면 다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약간 두루마기 입고 다니고 이렇게 약간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막 남도 명창들 이렇게 덩치 좀 있고 막 이런 분들 상상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상까지 그때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연배도 있고 되게 약간 좀 꼰대 같은 아저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왔는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기에 이렇게 뭐 힙합 하는 사람처럼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그때 되게 지금도 되게 동안이시지만 그때 되게 어려 보였거든요. 늙었었다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약간 비주얼적으로 일단 쇼크를 받았고 내가 되게 고정관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막상 만나서 사실 저는 그 전에 전통 가요, 전통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그냥 우리가 전통을 생각하면은 자라오면서 다 되게 오래됐고 고루하고 그냥 서양께 더 세련되고 멋지고 동양 거는 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듣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지.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도 소리꾼들이 그러니까 젊은 소리꾼들이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걸 이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새롭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구나. 물론 고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또 희문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랑 또 작업을 하려고 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 많았고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고주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도 민요를 하시고 막 이런 스토리가 희문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자체가 좀 흥미로운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여기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비얼음 민요라고 그런 공연을 같이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영상도 만들면서 음악을 듣게 됐는데 굉장히 좀 낯설면서도 친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낯선 민요인데 어느 내 몸 어떤 DNA에 그게 있는 것처럼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롭다. 내가 되게 그냥 주변에 있어서 혹은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좀 더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연 깊은 사랑이라는 걸 희문 씨가 여기 있을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깊은 사랑이라는 공연인데요.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극장에서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옛날 방식으로서의 이제 소리, 원래 옛날 사람들이 듣던 소리를 듣는 방식을 지금 구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대표님도 여기서 소리하는 거 듣고 이제 여기서 그런 걸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옆에서 정말 이제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감흥을 주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테이프나 아니면 그런 콘서트판에서 듣는 거랑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데 저도 매력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같이 공연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항상 멀다고 느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친숙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약간 이야기랑 풀고 싶은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서 고민할 때 전통이라는 거를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제도 안에서 지금 가둬놓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과 희문 씨의 개인적인 삶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풀어보기도 했고 이번에 올해는 이제 사계축이라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저희가 리서치하고 발전해 가면서 희문 씨가 가지고 있는 남자 소리꾼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굳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재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극장이 아닌 이런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한번 제가 샘플로 쳐보도록 소리꾼이 목자랑을 했다는 그 작가라는 곡 중에 평양가라는 곡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달된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단은 제가 뭔가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거나 재미가 없이 뭔가 의무감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객분들도 바로 그걸 눈치를 채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잡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은 이번 이 워크숍도 아닌 뭔가 이게 어떤 그런 중간 지점에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많이 얘기해야 될까? 근데 얘기보다도 근데 또 어제도 제가 강연을 하나 하고 왔거든요, 사실 젊은 예술가들 앞에서. 근데 얘기를 막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막 워크숍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이야기 듣는 게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노래를 할까요? 그랬더니 막 노래를 난리더라고요. 아,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한국 분들이세요? 아니신가요? 아, 하지메 마시테. 일본말로 한번 해주세요. 이또 모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일본 아, 스고이. 지금 방 한국의伝統 민요をやってます. そういうことで. 제가 일본 유학을 했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제일 교포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일 교포가 된 이유도 좀 웃긴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산 출신 창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산 쪽인데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수박서리를 하다가 이제 그 주인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배에 숨을 쉬었대요. 근데 그 배가 내린 데가 어디 가까운 어디 큐슈 이런 데도 아니고 삿포로 홋카이도에 내려가지고 11살. 예,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혼자. 예, 말도 모르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영화 같은 일이긴 한데 그 시절에는 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아무튼 그렇게 일본에서 고생을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돈을 모아가지고 산을 샀나 봐요. 산을 샀는데 그 산에서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죠. 한량의 기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 그 공연 갔다가 저희 아버지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가지고 뭐
도쿄 가면 도쿄 따라오고 오사카 가면 오사카 따라와 있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돼. 공사 예. 따라다니면 넘어가게 되겠지. 아무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래서 일본과 어떤 이 경기 민요 특히 이제 전통 소리 하시는 분들이 일본과 뭐 되게 밀접한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남녀 관계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1세대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제일교포 1세대들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찾았던 게 이제 이 전통 예술이나 전통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그 시절에 많이 공연을 다니셨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때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환율이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일하면 더 이게 막 액수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아무튼 저도 뭔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있지만 노래도 많은 영향을 어느 쪽에 영향을 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의 엔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일본의 전통 민요 아까 이제 2시 타임에도 민요를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 그 작가분인데 근데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발성이라든가 어떤 노래의 어떤 저희는 식임새라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쓰는 방법들이 많이 좀 닮은 것 같다라고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엔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국민 가수 이미자 같이 국민 가수가 있어요. 미소라 히바리라는. 근데 이 미소라 히바리도 아버지가 사실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 세대의 네노라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끼가 많은 뭐 연기나 노래 잘하는 그런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제일교포 출신들이 많아요. 그 일본에서 그거를 매스컴에다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끼가 어떻다? 많다. 흥이 어떻다? 많다. 네, 그런 거를 확실히 이제 일본에 살면서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 자체가 보면은 장례식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참는 문화예요. 그 슬픔이나 이런 거를 절대 표출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마돈나가 제가 마돈나를 좋아해요. 마돈나 콘서트를 일본에 가서 봤는데 한국에 안 오니까 제가 가서 봤는데 앉아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앉아서 볼 수 있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그렇듯 약간 좀 문화가 틀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막 슬퍼도 슬픔을 올곧게 막 표현해내고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걸 올곧게 표현하는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 사계절 공연을 하면서 어떤 이제 학자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던 와중에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제도가 들어올 때의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던 거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무형문화재나 뭐 문화재 제도에 들어보셨죠? 그게 혹시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지. 네. 그런 게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전후에 사실 그런 감각 자체가 별로 없었대요. 해방되고 뭐 바로 전쟁을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한일협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1965년에 박정희 때 그걸 하는데 그거를 하러 간 사람이 이제 김종필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총재였는데 64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하러 갔을 때 그 일본 측에서 그 사절단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뭐 정치 회의하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자기들 문화 같은 걸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피해 받은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네가 문화도 없앴고 뭐도 없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딱 자기들 무형문화재들 데려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우월한 민족이고 우리들의 문화 자체가 워낙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너네처럼 못 살고 문화도 없고 미개한 애들을 우리가 근대화 시켜줬다. 이게 그들의 논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문화적으로 보여주니까 김종필 총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이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돼서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그런 걸 막 찾았대요. 우리나라 문화 뭐 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종의 당위를 외부적으로부터 얻어온 것도 있고 또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왕조에서 갑자기 근대화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시민이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귀족 그때 당시에 뭐 양반 계급들이나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걸 지키려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누렸던 어떤 혹은 왕족이 누렸던 문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새로운 이제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왕족 이런 것들은 폐단이고 약간 양반들이 누리던 것들은 다 구시대의 산물이고 이렇게 그런 되게 혼동된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낸 거죠. 그런 문화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종묘제리학이라고 제 1호가 종묘제리학이잖아요. 그걸 시작으로 점점 늘려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문화재를 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게 계속 정말 보존이 잘 된 것들을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뭐 폐단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64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거의 70년대까지 그때 시기에 이제 10년 안에 모든 문화가 다 그때 뭐 문화재로 선발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잔치집 가서 노래 부르던 옆에 사람이 무형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후대에 그걸 경험했고 사실 여기 나오신 이춘희 선생님과 고주랑 선생님은 어릴 때 친구분이셨어요. 같이 이제 노래도 부르러 다니시고 공연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이춘희 선생님은 무형문화재 되셨고 고주랑 선생님은 집에 계시고 집에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희문 씨도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그걸 배우면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는 제도는 되게 좀 당연하겠지만 저 이춘희 선생님의 소리가 무형문화재예요. 고주랑 선생님의 소리는 무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존할 필요도 없고 인정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기 소리를 배워야 된다. 그럼 이춘희 선생님의 소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이문 씨와 또 같이 그 밑에 수학했던 분들의 소리를 같이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춘희 선생님 CD를 들으면 그게 다 목소리가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춘희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더니 이거는 이문 씨가 하는 어떤 부분이랑 닮았고 이거는 그 배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부분과 닮았는데 그걸 다 합치면 이춘희 선생님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선생님의 소리만이 남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선생님 말고 그때 당시에 노래 불렀던 다른 선생님들의 소리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 갔는데 그거를 약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사계축 공연을 하면서 아까 초반에 더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거에 좀 힘을 얻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계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계축이라는 게 지금은 서대문 바깥쪽에 있었던 그 만리동이라든가 청파동이라든가 이쪽 부근 일대에 예전에는 상공업을 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래서 거기 큰 장도 열리고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면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돈이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도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를 하겠어요? 취미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예전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까 뭐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들은 이제 일 끝나면 어디 모여가지고 이제 소리할 사람들은 소리하고 뭐 딴짓할 사람은 딴짓하고 그랬겠죠. 근데 소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했었던 그런 연습 장소가 이제 그 깊은 사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깊은 사랑이라는 건데,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러브가 아니라 딥 러브가 아니라 그것은 깊은 곳에 있는 사랑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농한기나 이럴 때 땅이 놀면 그걸 파서 움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깊은 사랑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사계축 이라는 그러니까 그 개자가 저희 그 개모임 할 때 개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저희 지금 뭐 물레동 여기 물레동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동 대신에 개를 써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몇 개의 4개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제 사계축이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사계축 소리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노래가 작가. 그래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작가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어떤 소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소리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이렇게 몸짓,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이 배웠던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노래할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불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이 게이샤 문화가 들어오면서 건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건번이라는 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 기획사처럼 그 기생들을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어린 얘기들을 통해서 막 훈련을 제도식 교육을 받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한 이 사계축 소리꾼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인디 문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음악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대 가면 인디 밴드들 많듯이 그런 개념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를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이렇게 불렀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번 공연할 때 제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했었거든요. 노래하다가 막 멈추고 말도 해가면서 그러고 났더니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되게 후련한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노래들을 불렀었는데 이제 또 노래를 불러야 될 시간 같아요. 보니까 얼굴빛이 이제 좀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앞에서 불렀을 때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경기 소리 중에 민요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이제 노랫가락이라고 해서 그 무가에서 나온 멜로디에 그 시조를 던져서 부르는 노래예요. 공지서